예비 며느리의 직업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 박정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우리 집안엔 안 맞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박정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뀐 이유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직업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이 갈등이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날 이후 박정호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어느 지방 도시의 축제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들 박민수가 저녁을 같이 먹자며 연락해 온 게 벌써 2시간 전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자 박정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박민수가 양손에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었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아들의 얼굴을 한번 훑었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 특유의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죠. 들어와. 밥은 했는데 치킨까지 사올 건 또 뭐냐? 박민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연신 주방 쪽을 살폈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의 식탁 위엔 된장찌개 냄비 하나와 밑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고 박민수는 그 옆에 치킨 박스를 열어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호가 맞은편에 앉자 박민수는 닭다리를 하나 집어 아버지 앞에 놓았지만 정작 본인은 먹지 않았죠. 박정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안 먹고 앉아만 있어?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박정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진 않았지만 찌개를 떠먹던 손이 멈췄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이런 표정으로 말을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박정호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고 박민수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잠깐 동안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천천히 커졌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그러다 박정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41 먹은 아들한테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결혼? 내가? 네. 만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마음 잡았습니다. 박정호는 치킨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씹는 동안에도 눈은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입안의 것을 삼킨 뒤에야 물었죠. 그래, 어디 사람이냐? 뭐하는 아가씨고. 박민수는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허리를 살짝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정다은이고요. 저보다 3살 아래예요. 서울 토박이고 지금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닭다리를 쥔 채로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방문 요양보호사. 그 5글자가 박정호의 귀를 스치는 동안 박정호의 표정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잡혔던 웃음기가 가라앉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으며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서 식탁 위 된장찌개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죠. 박민수는 아버지의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죠. 박정호는 닭다리를 접시 위에 내려놓더니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고 닦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 했나?
네, 방문 요양보호사요. 어르신 댁에 직접 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일이에요. 박정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 긍정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박민수도 알았습니다. 박정호는 찌개를 다시 한 숟갈 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고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가 더 물을 줄 알았습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부모님은 뭘 하시느냐, 그런 질문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정호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리모컨에 손을 뻗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박민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38년을 교단에 섰던 사람,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며느리의 직업 앞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불편함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다는 걸 박민수는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 다은이가 하는 일이. 알았다. 들었어.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짧게 잘랐습니다. 박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둘 사이에 치킨 기름 냄새만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은 텔레비전 위를 떠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아까 그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남의 집에 가서 노인을 씻기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는 일.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한다는 사실이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먹으며 분위기를 가볍게 돌리려 했지만 입안의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끝내 치킨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고 된장찌개만 조용히 떠먹으며 식사를 마쳤죠. 박민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서자 박정호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박정호는 신발을 신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다음에 또 와라. 그 말에 결혼 이야기의 연장은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올려다봤고 박정호는 이미 시선을 거실 쪽으로 거두고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박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빈 복도를 채웠지만 박정호의 귀에는 아까 그 단어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자꾸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모습, 허리를 세우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던 조심스러운 눈빛까지. 박정호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문득 그 단어가 떠올랐죠. 방문 요양보호사. 박정호는 그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죠.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몇 번 나가봤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팔을 부축하고 식판을 나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정호는 그 광경을 무심히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건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죠. 아버지,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요. 다은이 쪽 부모님도 준비되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일정 괜찮으신 날 말씀해 주세요. 박정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거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박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때나 괜찮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41까지 혼자 지내는 동안 박정호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겠다는데 상견례조차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상견례 장소는 박민수가 잡았습니다. 시내 한정식 집으로 박정호가 퇴직 기념 식사를 했던 곳이었죠. 박민수가 일부러 아버지에게 익숙한 곳을 고른 거라는 걸 박정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불편함을 미리 계산하고 완충제를 깔아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박정호는 평소보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넥타이까지 맬 필요는 없었지만 회색 정장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골랐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박정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상견례는 상견례일 뿐이다.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한정식집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박민수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아버지, 정다은입니다. 정다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죠. 정다은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다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도 과하게 밝지도 않은 어조였죠. 박정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정다은의 맞은편 쪽에 자리를 잡으며 양가 부모가 마주보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다은의 어머니 김영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아버지 정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죠.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화도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정혜진이 박정호에게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고 박정호는 괜찮다며 짧게 답했죠. 김영수는 박민수에게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으냐며 살뜰하게 물었고 박민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자리였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자꾸만 정다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치워지고 주요리가 나올 무렵 박정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 정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정다은도 느꼈는지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죠. 네, 아버님. 민수한테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면서. 식탁 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켜쥐어졌고 김영순의 미소가 한 겹 얇아졌죠. 하지만 정다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정다은은 박정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쪽 일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그 일을 선택했나? 박정호의 말투에는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를 식탁에 앉은 모두가 감지했죠. 박민수가 입을 열려는 찰나 정다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동안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정다은의 시선이 잠깐 테이블 위 물잔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정호는 정다은의 대답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어 반찬을 하나 집었다가 접시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먹지 않았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박정호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박정호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 박정호의 대답은 짧았고 그 이후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시 날씨와 음식 이야기로 돌아갔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박정호는 정다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박정호의 시선이 정다은 쪽을 스칠 때마다 그 눈빛 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익숙한 습관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38년을 학생들 앞에 서며 길러온 그 시선이 지금은 예비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한정식 집 앞에서 양가가 인사를 나눌 때 정다은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짓의 각도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얕았습니다. 정혜진과 김영순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박민수가 정다은을 차까지 데려다 주러 가자 박정호는 한정식 집 앞 윈도에 혼자 남았죠. 봄바람이 재킷 사이로 스며들었고 박정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정다은의 그 대답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지만 박정호의 가슴에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박정호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고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작된 그 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습니다. 박정호는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정다은이 했던 말을 계속 되씹고 있었죠.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었고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괜찮은 것과 어울리는 것은 같은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며칠 뒤 정기 모임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자리로 퇴직 교장 넷이 종로 쪽 단골 설렁탕집에 모이는 모임이었죠. 30년 넘게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한 사이라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퇴직 이후의 소소한 일장까지 거리낌 없이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박정호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죠. 설렁탕이 나오기도 전에 김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교장, 아들 결혼한다며. 민수가 연락해서 축의금 계좌 물어보던데. 박정호는 깍두기를 집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박민수가 벌써 주변에 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죠. 맞은편에 앉은 이재안이 국물을 한 숟갈 뜨며 웃었습니다. 야, 축하할 일이지. 민수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장가를 가니 다행이다. 그래, 신부 될 사람은 어디 뭐하는 집 딸이야? 윤태연이 물었고 나머지 셋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정호에게 모였습니다. 박정호는 숟가락을 국그릇에 담그며 잠깐 뜸을 들였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사는 아가씨인데 나이는 38이고 38이면 적당하네. 요즘 세상에 그 나이면 젊은 편이지. 뭐하는 사람인데? 윤태연의 질문이 다시 이어졌고 박정호는 설렁탕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복지 쪽 일을 하고 있어. 그 순간 박정호 스스로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멈칫했습니다. 복지 쪽 일. 방문 요양보호사라는 말 대신 자신도 모르게 포장된 단어를 꺼낸 거였죠.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복지 쪽이면 공무원이야? 사회복지사? 요즘 그쪽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 뭐 비슷한 거지. 박정호는 국에 밥을 말며 대답을 흐렸고 김상철은 그 대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는 달랐죠. 오래된 친구 특유의 감각으로 박정호의 어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는지 이제야는 깍두기를 씹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데? 사회복지관이야, 병원이야. 박정호는 이재안의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국그릇 쪽으로 내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을 천천히 저으며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 사이에 윤태영과 김상철도 뭔가 느꼈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야.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돌보는 일을 해. 말을 내뱉고 나자 박정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위로 짧은 정적이 깔렸고 김상철이 먼저 반응했죠. 아, 요양보호사? 요즘 그 일하는 사람 많지. 수요가 많다며. 윤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와이프 친구도 자격증 따서 하고 있더라. 돈이 꽤 된다더군. 두 사람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귀에는 그 담담함이 다른 의미로 들렸죠. 돈이 된다는 말, 수요가 많다는 말.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박정호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교장 출신 아버지의 며느리가 남의 집에 가서 어르신의 식사를 차리고 목욕을 돕는 일을 한다. 그 문장이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고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해야 하는 자신이 불편했죠. 이재안이 설렁탕을 다 비우고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세상에 직업 가지고 뭐라 할 시대는 아니지. 인물이 괜찮으면 됐지. 그 말이 맞다는 건 박정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죠. 박정호는 국그릇을 밀어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자리를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창 너머 가로등 빛만 길게 들어와 바닥 위에 줄무늬를 만들었죠. 박정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자신이 한 말이 자꾸 되돌아왔죠. 복지 쪽 일. 자신은 며느리의 직업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38년을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의 직업 하나를 숨긴 거였죠. 하지만 그 사실이 박정호를 반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키웠습니다. 숨겨야 할 만큼 자신이 불편하다는 뜻이니까요. 박정호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박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고 박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박민수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민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박정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상철이 재한이 형들 만났는데 다들 내 결혼 이야기를 물어보더라. 네, 제가 미리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래, 그건 됐고. 박정호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박정호는 입술을 한 번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결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박정호는 그 침묵을 채우듯 말을 이었죠. 다은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상견례 때 봤는데
인사도 바르고 성격도 괜찮아 보여. 그건 아버지도 인정해. 하지만 민수야,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 박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래 눌러놓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 며느리 뭐 하냐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어.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제대로 말을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민수의 숨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깊고 느린 호흡이었죠. 박민수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저한테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야. 서두를 일이 아니잖아. 박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박민수도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미세한 잡음만 흘렀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통화가 끝난 뒤 박정호는 핸드폰을 소파 쿠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로등 빛이 여전히 바닥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시계 초침은 변함없이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죠. 박정호는 자신이 한 말이 옳다고 믿었지만 가슴 한쪽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담겨 있던 그 건조한 톤이 소파에 기댄 박정호의 등 뒤로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둔 컵라면은 이미 불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지만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전화 안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포기에 가까운 마침표였죠. 박민수는 불어버린 컵라면을 그대로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핸드폰 위를 맴돌았지만 정다은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죠. 지금 이 상태로 전화를 걸면 목소리에서 뭔가 묻어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민수와 정다은은 평소처럼 퇴근 후에 만났는데 정다은은 마주 앉자마자 강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죠. 무슨 일 있어? 정다은의 물음에 박민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그 고개짓을 믿지 않았죠. 박민수가 빨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의 움직임이 불안했고 시선이 자꾸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요. 민수 씨, 나 모르게 숨기면 더 불안해. 정다은의 목소리는 다그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죠. 그 어조가 박민수의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수는 빨대에서 손을 떼고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어제. 응.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 정다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스 라떼를 감싸고 있던 손가락이 살짝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죠. 정다은은 박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박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정다은은 이미 답을 읽었죠. 상견례 날 박정호가 직업을 물었을 때의 그 톤. 왜 하필 그 일을? 이라고 물었던 그 뉘앙스. 정다은은 그때 이미 느꼈던 것을 지금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내 직업 때문이지. 박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 움직임이 정다은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음악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죠. 정다은은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천천히 이루어졌고
컵 바닥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죠. 나도 상견례 때 느꼈어. 아버님이 직업 물어보실 때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지셨거든. 박민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다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수 씨. 놀라거나 서운한 건 아니야.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시선은 처음 받는 게 아니니까. 정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죠. 정다은이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는 사실 자체가 박민수에게는 아팠으니까요. 박민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양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알아.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나도 알아. 정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정다은은 라떼 컵 위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근데 민수 씨,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버지와 똑같은 문장이라는 걸 박민수도 알아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거였죠. 박정우는 자신의 불편함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을 꺼냈고 정다은은 박민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말을 꺼낸 거였으니까요. 나 때문에 민수 씨가 아버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다은 씨, 진심이야. 가족 사이에 금이 가면 그건 쉽게 안 돌아와.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 정다은의 말에는 경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 현장에서 가족 간의 균열을 숱하게 목격해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느껴졌죠. 어르신과 자녀 사이에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서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정다은은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판단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자. 아버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거잖아. 거기에 내가 억지로 끼어들면 민수 씨만 힘들어져.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다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정다은이 먼저 물러서겠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박민수는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쓸고 나서 정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물러설 생각 없어.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야. 그건 민수 씨 마음이지. 나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부담은 주고 싶지 않으니까. 정다은은 그 말을 끝으로 라떼를 마저 마셨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퇴근길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흔들렸죠. 박민수는 정다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지만 무너진 표정도 아니었고 울고 있지 않았지만 편안한 얼굴도 아니었죠.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정다은의 얼굴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박민수는 정다은을 지하철역까지 걸어다 주었습니다. 걷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역 입구 앞에서 정다은이 먼저 돌아섰죠. 들어가. 늦었으니까. 다은 씨. 응. 나는 포기 안 해. 정다은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진심이 담긴 미소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서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고 박민수는 정다은의 뒷모습이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수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와 정다은의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둘 다 같은 말을 했지만 방향은 정반대였고
박민수는 그 사이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발을 떼지 못한 채 걷고 있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박민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복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서 둘 다 잃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었지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박민수와 박정호 사이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박정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할 말은 있었지만 꺼낼 타이밍을 찾지 못한 채 침묵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깨진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죠. 목요일 오후 박정호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다가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손을 짚으려 했지만 잡을 곳이 없었죠. 박정호의 몸은 복도 쪽으로 기울어지며 바닥에 부딪혔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손목에 충격이 갔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찰나였지만 바닥에 엎드린 채 느낀 통증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죠. 박정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손목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고 왼쪽 무릎은 체중을 실으면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두 번째 시도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박정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눈앞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죠. 거실까지 겨우 걸어간 박정호는 소파에 앉으며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손목을 돌리면 뼈 안쪽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죠. 왼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기는 어려운 상태였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박정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박민수의 이름을 찾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죠. 넘어졌다고 아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박정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그 문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박정호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38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은 박정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현실이 박정호의 자존심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는데 오른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박정호는 결국 냄비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왼쪽 무릎이 오래 서 있는 걸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박정호는 밥을 짓지 못하고 찬장에 있던 누룽지를 물에 불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도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해야 했고 그 어색한 동작이 박정호의 입맛을 더 떨어뜨렸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릇을 잡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 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박정호는 그 소리에 가만히 멈춰섰죠. 혼자서는 이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결국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며칠간의 공백이 묻어 있었지만 박정호가 넘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톤이 바뀌었죠. 지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손목하고 무릎이 좀 불편해서 지금 바로 갈게요. 박민수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지만 그 뒤에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와 사무실 소음이 들려왔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아버지,
근데 지금 회사 상황이 좀 그래요.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당장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됐어. 급한 거 아니니까 일 먼저 해. 박정호는 짧게 잘랐지만 속으로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요청마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박정호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죠. 박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화면에는 마감 기한이 이틀 남은 프로젝트 파일이 띄워져 있었고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박민수는 점심시간에 아버지 집에 다녀올 수 있을까 계산해 봤지만 사무실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편도로만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왕복의 1시간 반, 거기에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까지 합치면 반나절이 사라지는 거였죠. 그 사이 박정호는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는 어렵지 않게 걸어갔지만 건물 밖으로 나서자 문제가 달라졌죠. 왼쪽 무릎이 평지에서는 괜찮았지만 보도블록의 작은 단차에도 욱신거렸고 택시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도 손목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택시를 탄 박정호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문득 자신이 그토록 불편해했던 단어를 떠올렸죠. 방문 요양보호사.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서 혼자서는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박정호는 지금 택시 뒷좌석에서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손목 인대가 늘어났고 무릎에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최소 열흘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열흘. 혼자 사는 집에서 한 손이 불편한 채로 열흘을 버텨야 한다. 그 시간이 박정호에게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오른손이 주머니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으로 바꿔 겨우 문을 열었죠. 어두운 현관에 불을 켜니 신발장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먼지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죠. 박정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조기를 낀 오른 손목이 묵직했고 무릎에 붙인 파스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반대편 끝에 있었지만 박정호는 그것을 집으러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거실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하루하루가 예상보다 무거웠죠. 아침에 세수를 하려면 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야 했고 밥을 짓는 건 포기한 지 이미 이틀째였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지만 그마저도 용기 뚜껑을 여는 게 번거로웠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놓고도 널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놔두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린 건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박민수가 아니었죠. 정다은이었습니다. 한쪽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화면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짧은 판단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죠.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고 박정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정다은입니다. 민수 씨가 아버님 다치셨다고 해서요. 잠깐 뵈어도 될까요?
박정호는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열어주는 것과 환영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죠.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박정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다은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박정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인 채 안쪽으로 돌아섰죠. 들어와. 정다은은 신발을 벗고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서 현관과 거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싱크대에 쌓인 그릇도, 거실 바닥에 놓인 파스 봉투도, 식탁 위에 올려진 누룽지 봉지도 정다은의 입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다은은 장바구니를 주방 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 준비만 하고 갈게요. 부담 안 드리려고요. 박정호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 혼자 해먹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정다은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물러서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호의 거절을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정다은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이동하며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소파에 앉은 채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다은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먼저 조용히 치웠고 그 다음 도마를 꺼내 무와 감자를 썰기 시작했죠. 칼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거실까지 들렸고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박정호가 불편했던 건 정다은이 온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다은이 자신의 집 안 상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혼자서는 그릇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예비 며느리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다은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질러진 식탁을 정리하면서도 가스레인지 위에 말라붙은 국물 자국을 닦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투덜거리지도 안쓰럽다는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고 거기에는 판단이 아닌 숙련된 절차만이 담겨 있었죠.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박정호는 무심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코끝에 닿는 된장 냄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흘 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음식 냄새였으니까요. 정다은은 밥을 짓고 나물 반찬 2가지를 만들어 식탁에 차렸습니다. 그릇을 놓는 위치까지 정확했는데 숟가락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놓았죠. 박정호가 오른손에 보조기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였습니다. 식사하세요, 아버님. 박정호는 자리에 앉으며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밥그릇 옆에 놓인 물컵에는 물이 적당히 담겨 있었죠. 숟가락을 왼손으로 집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 입에 넣자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흘 동안 누룽지와 찬밥으로 버텼던 몸이 그 온기에 반응하는 게 느껴졌죠. 정다은은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죠. 박정호는 밥을 먹으면서 그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낯설미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자 정다은은 박정호의 그릇을 치우며 종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하고 손목 보조기 교체용 밴드 사왔어요. 지금 차고 계신 건 며칠 되셨으면 교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건 안 사와도 됐어. 거동이 불편하시면 약국 가기도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냥 오는 길에 들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다은의 말투에는 과한 친절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부도 며느리로서 잘 보이려는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죠. 박정호는 종이 가방을 받아들며 정다은의 얼굴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죠. 그때는 예비 며느리의 외모와 태도를 평가하는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집안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한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정다은은 주방을 정리한 뒤 현관 쪽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식사 준비만 해놓고 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매일 올 것까지는 없어. 어차피 오는 길이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버님. 정다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박정호는 식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죠. 빈 된장찌개 냄비에서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설거지가 끝난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파스와 밴드가 손끝에 느껴졌고 박정호는 그것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종류가 처음과 달라져 있었죠. 상견례 때는 며느리의 직업이 불편했고 모임에서는 그 직업을 설명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그런 것과 결이 달랐죠. 자신이 판단했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고 갔다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체면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었죠. 박정호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오후 풍경이 보였고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정다은의 뒷모습이 작게 보였죠. 박정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거두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정다은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죠. 약속한 대로 식사 준비만 하고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틀째 방문했을 때는 세탁기에 들어있던 빨래를 널었고 사흘째에는 욕실 문턱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놓았죠. 박정호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고 정다은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대신 행동이 오갔고 그 행동들은 소리 없이 집안 곳곳에 쌓여갔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보조기를 풀 수는 없었고 무릎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오래 서 있으면 묵직하게 무거워졌죠. 박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면서 커튼이 흔들렸고 박정호는 그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었죠. 정다은이 도착한 건 9시 반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박정호가 문을 열자 정다은은 어제와 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장바구니 옆에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더 있었고 안에는 약국 봉투가 들어 있었죠. 보조기 밴드 교체할 때가 됐을 거예요. 오늘 바꿔드릴게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다은은 주방에 장을 정리한 뒤 손을 씻고 거실로 왔죠.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박정호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보조기의 벨크로를 풀 때 정다은의 손가락이 박정호의 손등에 닿았는데 그 손끝이 따뜻했죠. 박정호는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 쪽을 바라봤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다은은 낡은 밴드를 풀어내고 새 밴드를 감으면서 손목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목 주변을 가볍게 누르며 부기가 빠졌는지 확인했고 박정호가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린 부분에서 손을 멈췄죠. 여기 아직 좀 부어 있네요. 밴드를 너무 꽉 감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다은이 밴드를 감는 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주름이 깊어진 손등 위로 정다은의 젊고 단단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밴드 교체가 끝나자 정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놓을게요.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어서요. 정다은이 주방으로 돌아가고 박정호는 보조기가 새로 감긴 오른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밴드의 압력이 아까보다 편했고 손목을 살짝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덜했죠. 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박정호는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낸 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냄새가 거실을 채울 무렵 박정호는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다은은 냄비 앞에 서서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주방에서는 누룽지를 물에 불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냄비 뚜껑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소리들을 듣고 있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다은 씨. 정다은이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는 소파에 앉은 채 정다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며칠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도 불편함도 아닌 무언가를 꺼내기 직전의 조심스러움이 그 안에 있었죠. 부탁 좀 해도 되겠나? 정다은은 국자를 냄비에 걸치고 박정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기다렸죠. 박정호는 시선을 살짝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스를 등 쪽에 붙여야 하는데 혼자서는 손이 안 닿아서 그게 넘어졌을 때부터 계속 뻐근한데 앞쪽은 내가 붙이는데 등 쪽은 아무래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박정호에게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을 자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건네는 것. 38년 동안 교단에서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소파에 앉아 예비 며느리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다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파스 어디 있어요? 박정호가 거실 서랍장 위를 턱짓으로 가리키자 정다은은 그쪽으로 가서 파스를 꺼내왔죠. 박정호가 겉옷을 벗고 소파의 앞으로 살짝 숙이자 정다은은 등 뒤로 돌아가 셔츠를 올렸습니다. 왼쪽 견갑골 아래쪽에 전에 붙인 파스가 반쯤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 피부가 살짝 붉어져 있었죠. 잊은 거 먼저 떼어낼게요. 좀 따가울 수 있어요. 정다은은 파스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한쪽 끝부터 조금씩 당기며 떼어내는 동작이 능숙했죠. 새 파스를 꺼내 등에 붙이면서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었고 밀착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뒤 셔츠를 내려주었습니다. 됐습니다. 내일도 위치 바꿔서 붙여드릴게요. 박정호는 등을 다시 소파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고개짓에 담긴 무게는 지난 며칠간의 어떤 대화보다 무거웠습니다. 박정호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것을 자신이 불편해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박정호의 안에서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죠. 정다은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미역국 간을 마무리했고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숟가락은 왼쪽에 놓여 있었죠.
박정호가 식탁에 앉자 정다은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침을 못 먹고 왔거든요. 박정호는 정다은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차려주면서도 한 번도 같이 앉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말한 거였죠. 박정호는 국그릇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을 넘기는 소리가 식탁 위를 채웠죠. 박정호는 미역국을 한 숟갈 더 떠 입에 넣으며 맞은편에 앉은 정다은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정다은은 밥 위에 김치를 올려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이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죠. 하지만 박정호의 눈에는 그 평범한 풍경이 며칠 전과는 다르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업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해하기 시작한 시선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날 이후 식탁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정다은이 올 때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소리가 채우는 침묵의 질감이 이전과는 달랐죠. 박정호는 정다은의 국이 짜면 물을 부어주었고 정다은은 박정호의 밥그릇이 비면 한 숟갈 더 퍼드렸습니다. 그런 작은 동작들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쌓이고 있었죠. 보조기를 풀어도 될 만큼 손목이 나아진 건 정다은이 다니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세수를 하고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박정호는 거울 앞에서 한참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조기 없는 오른손이 가벼웠고 무릎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무리가 없었죠. 몸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열흘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정호는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박민수가 받았죠. 아버지, 민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이야기가 있어. 박민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통화 안에서 박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예전처럼 무겁거나 결혼 재고를 말하던 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느껴졌지만 박민수는 그것이 어떤 방향의 결정인지 확신하지 못했죠. 토요일 오후 박민수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박정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차 2잔이 놓여 있었죠. 박민수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차를 우려놓은 건 오랜만이었고 그 정성이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었죠. 박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를 바라봤죠. 아들의 눈에서 경계와 기대가 동시에 읽혔고 박정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은 씨한테 이번 주에 연락해라.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자고. 박민수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다 가슴이 막힌 것처럼 잠깐 호흡이 끊겼고 눈이 살짝 커졌죠. 하지만 박민수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진심인지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형식적 허락인지 구분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이요? 그래. 박정호는 짧게 대답하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 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죠.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사람을 볼 때 직업만 보고 판단한 게 맞아. 다은 씨가 여기 며칠 다니면서 그게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 그 말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사과를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죠.
38년을 교단에 서면서 권위를 내려놓은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겨우 꺼낸 말이었고, 그래서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이 찻잔 위를 맴돌았고 입술이 한 번 더 움직이려다 다물렸죠. 더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건 본인도 알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을 끝내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이상의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수는 차를 마셨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둘 사이를 고르게 채웠고 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식탁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의 집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가운데, 박정호와 정다은이 양쪽에 자리를 잡았죠. 정다은이 차려온 음식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로 며칠 동안 이 집에서 만들어 왔던 것과 같은 메뉴였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건 정다은의 선택이었죠. 이 자리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걸 정다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호는 정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맙다.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된장찌개 쪽을 향하고 있었죠. 고맙다는 말 뒤에 미안하다는 말이 따라와야 했지만 박정호의 입에서 그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들어 정다은이 만든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고 그 동작이 박정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죠. 정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가 부드럽게 접히는 웃음이었지만 상견례 때의 웃음과는 달랐죠. 그때는 처음 만나는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웃음이었다면 지금의 미소에는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야 만들어지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다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아버님. 그 세 글자 뒤에 정다은이 더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그 이상을 꺼내지 않았고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죠. 박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양쪽을 번갈아 봤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박민수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의 식탁 위에는 어색함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반찬을 집을 때마다 정다은 쪽 접시를 한 번씩 살폈지만 직접 덜어주지는 않았죠. 정다은은 국이 식으면 박정호의 그릇을 거두어 다시 따뜻하게 데워왔지만 그 동작에 며칠 전의 자연스러움은 없었습니다. 돌봄의 현장에서 온 편안함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 앞에서의 조심스러움이 정다은의 손끝에 묻어 있었죠. 세 사람의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식탁 위를 채웠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죠. 완전한 화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자리였습니다. 박정호의 사과는 충분하지 않았고 정다은의 미소에는 경계가 남아 있었으며 박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여전히 무게를 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식탁 위에 존재하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달 전 박정호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을 때 이 자리에는 없었던 것. 직업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선. 체면이 아닌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인정. 그것은 아직 말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같은 국을 떠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작이었죠. 박정호는 국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다은이 그릇을 치우려 손을 뻗자 박정호가 먼저 왼손으로 그릇을 집어 싱크대 쪽으로 가져갔죠. 오른손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왼손으로라도 자기 그릇은
자기가 치우겠다는 듯이. 정다은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고 박민수는 밥 한 숟갈을 더 떠먹으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박정호는 물을 틀고 그릇을 헹구면서 등 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가족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전에는 없던 관계가 이 식탁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를 채웠고 박정호는 그 소리 사이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숟가락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며칠 사이 한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고 한 가족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